이것은 바브레의 극심한 두려움 중에 몇 가지를 들어주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가장 잔인한 일 중에 하나는 가족이 환자를 점점 더 많이 보살펴야 할 때에 환자는 가족에 대해서 더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더욱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끔찍한 병은 많지만 상대를 보살피는 통상적인 역학관계가 이처럼 가혹하게 역전되는 점에서 알츠하이머 병처럼 정신이 퇴화하는 병은 다른 병과 구분이 된다. 기억윤리와 망각윤리의 엄밀히 연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는 사람에 대한 기억, 연결망의 많은 요소는 똑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우리 대서서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는 바울의 생각이 옳았다. 이름을 잇는 문제는 뭔가 특별히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일장에 나왔던 내 환자 카르 경우에 새로 만난 고객의 얼굴을 알아보고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하며 고객의 직업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실들을 열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이름을 잊어버린 당혹감은 떨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른 개인적인 사항에는 그 정도로 의미를 두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름을 잊는 것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데일 카네기는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이런 심리학적인 진실을 담았다.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인생의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규칙 중에 카네기가 꼽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다.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해서 기억하는 일은 비록 이따금 거짓이 된 사실을 알리는 데 이용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큼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의미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지 않는 종교들도 명예로운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런 형태의 공동체의 기억을 클레오스라고 불렀다. 나는 태어날 때 지닌 종교적인 믿음을 더는 실천하지 않지만 유대교에서도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알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세계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 바셈은 대다수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야드 바셈은 기념비와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성경에서 쉬는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야드 바셈을 신전배관에 세우도록 명령했는데 이런 자신을 따르는 자식 없는 초정자들이 자손을 남기지 않아도 계속 살아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일에 담긴 문화적인 중요성은 유대교 안에 깊이 흐르고 있어서 그 종교적인 은혜까지 깊이 스며 있다. 라피는 올바른 사람으로서 비속어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마저 사용하는 한 가지 욕이 있었는데 내가 예시와에 다니던 시절을 기억해보면 이 욕을 쓰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바로 예마크 시모였다. 목 뒷부분에서 길게 나오는 한 가지 소리처럼 내지만은 사실은 몇 개의 단어가 이어진 말인데 이 역시 성경에 등장한다. 신이 적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욕으로 그의 이름을 완전히 가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지고 공동체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분명 가장 절망적인 운명이다. 많은 문화에서 그리고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존중의 마음이 담긴 최고 행위인 반면에 이름을 잊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무시이다. 비록 반무의식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하는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잊었을 때 바울가 가장 심한 그렇네. 부모가 잊어버렸을 때 충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름을 잊을 만큼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애를 지닌 우리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에 그의 이름이 얼마나 잘 기억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윤리 행동의 핵심이다. 도덕 철학자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친밀감의 근거에 윤리와 도덕을 비교한다. 이 견해에서 볼 때 도덕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정해놓은 고정적인 보편적인 규칙이다. 반면에 윤리는 가족, 친구, 공동체 등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인 차원의 적절한 행위를 갖추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도덕은 기억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열리는 종합적인 해마 의존, 기억체계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 이름과 연결된 얼굴 그리고 감정이 스며있는 여러 개인적인 세부사항 등 친밀한 연상의 연결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편도체 및 피질과 함께 해마가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 해마와 관련된 모든 이에서 우리가 늘 찾는 환자 HM에게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자. 양쪽 해마가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HM은 도덕적으로 행동했고 설령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외과 수술로 해마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늘 예의 바른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수십 년 동안 살펴온 의사에게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개인적인 삶이나 직업 면에서 잘 지내는지 의사에게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다. 해마적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식적인 기억을 형성할 능력뿐 아니라 새로운 윤리적인 관계를 형성할 능력마저 제거된 것이다. 관심을 가지려면 기억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관심을 갖는 일은 윤리의 중심을 이룬다. 이 두 가지 단순한 진실 때문에 기억의 윤리학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가 정등성을 지녔다. 그렇다면 방각에는 아무런 윤리적인 이점이 없는 것일까? 대다수 철학자는 한 가지 이점, 용서에 초점을 맞춰왔다. 가족이나 친구를 용서하는 일이든 심지어는 이보다도 규모가 큰 공동체를 용서하는 일이든 대다수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는 들끓는 분노나 굴욕, 고통을 일정 정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내려놓으면 신경학에서 말하는 망각을 일상용어로 옮겨 놓은 많은 표현 중에 하나이며 이 경우는 원통했던 고통의 기억 조각들을 무디게 해주는 내의 감정적인 망각을 일컫는다. 기억의 조각을 무디게 한다는 것은 단지 에릭 캔들이 보여준 용서를 위한 망각의 비유만은 아니다. 에릭 캔들은 오스트리아에 정착하여 동화된 유대인 가족에서 1929년에 태어나 빈이 있는 아버지의 장난감 상점 위층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1938년 3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으며 이어서 소정의 밤이 자행되었다. 이는 나치가 유대인 소유의 상점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근소적인 폭동이며 소정의 밤은 이 폭동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상기시키기 위한 명칭이다. 이 일이 있은 지 8개월 후에 그와 그의 가족은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주했다. 이후에 정신과 의사가 된 에릭은 기억 연구가로도 중요한 인물이 되어 2000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다. 그가 노벨상 수상자의 명성을 얻자 빈 시장은 자기 시가 낳은 아들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누리고자 그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처음에 에릭은 이를 거부했다. 애초에 에릭은 이런 수준에서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시장은 굴하지 않은 채 그와 일련의 공식적인 대화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에릭의 요청으로 시장은 피해자 치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약속했고 에릭은 서서히 용서로 나가는 길에 들어섰다. 비록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절대 용서하진 않았지만 2008년 명예의 시민 자격을 받아들일 정도는 되었고 범죄를 저지른 국가를 마침내 용서했다. 이런 유형의 집단적인 용서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철학 논쟁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옳은 행위였다고 옹호할 수 있다. 현재 91세의 에릭은 모든 사람의 기억이 극적으로 감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산 증인으로서 지금도 컬럼비아 대학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생산적인 실험실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나의 소중한 학문적인 스승이었던 그는 빈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내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세계 선두에 있는 기억 전문가와 함께 용서를 위한 방법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일은 매우 흥미로웠다. 빈은 그가 어릴 때 살던 것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고 그의 가족은 존엄성과 생계를 빼앗겼다. 하지만 이제 에릭은 빈의 명예의 시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도시에서 좋지 않은 학술 및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용서에 이르기까지 에릭은 두 가지 망가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조직해야 했다. 첫 번째는 오스트리아가 나치즘에 보인 대응을 주제로
매년 학술회의를 열들어 확립한 일이었다. 이 학술회의의 목적은 사실적인 진실을 기념하는 동시에 화해를 조성하는 것이었고,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단 대화 과정에서 나치 희생자는 가해자의 비뚤어진 논리와 뒤틀린 동기에 대해 알게 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해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학술회의 목표 한 가지는 역사적인 범죄 일화를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또 다른 목표는 화해이다. 집단적으로 기억을 재구성하여 국가의 집단의식으로 확립하고 일정한 사회적인 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복을 돕는 이 과정에는 감정적인 망각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 개인이 지닌 기억의 총합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 기억은 유연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개인 기억이 유연성을 지니기 위해 능동적인 망각이 필요하다면 집단 기억 역시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 암네스티아에서 유래한 사면은 본래 의미상으로 일종의 망각이다. 두 번째 빈행동 계획은 보다 단순한 망각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이었다. 우리 은혜가 본래부터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저장한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일시적으로 부호화한 세계의 세부사항을 잊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이 경우에는 국가의 온전한 정신을 위해서 실체적인 이점을 지닌다. 비인에는 이전 시장을 가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한 거리가 있었는데, 이 시장은 히틀러가 자서전 나의 투쟁의 이름을 인용할 만큼 맹렬한 반유대주의자였다. 에릭의 요청으로 2012년 이 거리 이름이 바뀌었다. 야마크 시모, 거리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역사책에 지우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심한 편견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비열한 인종차별주의자로 역사상 가장 커다란 도덕적인 범죄 중에 하나에 기여했으며 불명예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